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테크노폴리틱스의 시대 미중 기술 경쟁과 한국의 선택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 중국어는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유상영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era of technopolitics, US-China tech rivalry and South Korea's choic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For Chinese, select channel 3.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Ru Sang-young,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Professor Ru Sang-young. 자, 감사합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게 돼 있는데 유상영인데요. 아주 AI 모더레이터가 아주 소개를 아주 잘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격체를 부여해야 될지 굉장히 잠깐 고민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자, 오늘 이 아주 굉장히 지금 의미 있게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또 세계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뭐 평화 그리고 정치 뭐 민주주의 모든 걸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주 적절한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중국에서 유양성 선생님, 타이허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자, 유 선생님은 미국에서도 투자 활동과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무엇보다도 시장이나 이 전체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고 현재는 이제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타이어 연구소는 저희 동아시아 재단과 오랜 기간 동안 나얼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의 차원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유양성 선생님 굉장히 환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기술문제 프로그램 담당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존 베이트먼 선생님, 선임 연구원이신데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년 이상 지금 하웨이 부회장이 밴쿠버 공항에서 이렇게 체포된 지 거의 지금 5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미중 기술 경쟁의 어떤 촉발하는 표면화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각국으로부터 공공 섹터 그리고 이 프라이빗 섹터로부터 많은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존 베이트만 선생님의 연구 보고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읽었고 오늘도 논의들이 상당히 좀 더 생산적으로 오늘 교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환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입장을 발표해 주실 안준성 변호사님입니다. 안준성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제의들을 하셨고 또 한미 FTA나 이런 중요한 외교 협상에서 실제로 실무도 참여하신 바가 있고 또 현재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주로 뭐 협상론이나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셔서 아주 적절한 그런 패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토론을 맡아주실 허원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언론계에 계신 지 33년으로 알고 있고 논설위원회 지금 12년째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이 한국에는 계속 그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한 그 정책의 어떤 쉬프트가 일어나지만 그와 상관없이 아주 일관되게 그 이론과 현실에 그 접목해서 정부에도 그렇고 정부의 건설적인 제안도 하시고 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셔서 오늘 아주 그 이 발표에 굉장히 적절한 그 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패널리스트 다들 반갑고요. 굉장히 환영드리고 그러면 이 전체 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이전부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은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그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서 초기에 얘기됐던 뭐 민주주의, 인권, 무슨 국제적인 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의미가 퇴색돼서 현재로서는 최소한 오늘 이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national interest나 국가 이익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 이게 아주 그 모든 걸 그 도미네이트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국이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숱하게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서 여기서 오늘 그런 얘기를 다시 해봤자 별로 진전도 안 되고 또 내용 없는 얘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진전된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현 시점에서 각국이 어떠한 국가적인 이익을 갖고 있고 내셔널 인터스를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완성된 것도 있고 지금 논의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국의 세 패널리스트들이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그런 순서로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미국 측의 존 베이트만 그 선임 연구위원의 미국 측의 전략 그리고 내셔널 인터스트를 관한 토론을 발표를 듣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혹시 준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저 보고서입니다. 제가 가장 임프레시브하게 읽었고 아마 저 보고서는 미국이 더 필요한 보고서다. 그리고 또 중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고서고 어떻게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아마 상당 부분 내용을 소개하실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되는지 그게 미국에도 도움되고 전체로 도움되는지 뭐 이런 논의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어느 나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주셔서 이 현 국면을 보는데 굉장히 정말 아주 샤프하고 또 아주 내용이 아주 풍부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러면 한 5, 6분 정도 존 베이스만 선임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very kind introduction.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주 포럼에 잠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3년 전에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직접 제가 현장에 못 간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이 주제는 5년 전부터 다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또 긴 보고서를 제가 작성한 바가 있는데 그 긴 보고서를 제가 5분 내에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기술적인 이제 분리라고 제가 부르는 것인데 여기 기술은 사실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요. SNS, 데이터, 드론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기술 분야가 사실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았습니다. 제가 디커플링 분리라고 부르는 것은 점진적인 부분적인 반복적인 과정으로서 상호 의존성을 줄여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데이터, 그리고 물품, 제품, 노하우, 그리고 금융 등등이
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거 점진적으로 이제 그 교류가 양국 간에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디커플링은 사실 워싱턴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관여가 돼 있고 또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도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인 과정인 것이죠. 이 모든 행위 주체들의 행위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부분적 기술적인 반복적인 이 디커플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시작은 미국 정부가 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 디커플링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디커플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주 명확한 전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끝까지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2개 이상 또는 아주 구분적인 뭐 기술 분야로 뭐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이게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뭐 가능성은 낮지만요. 그래서 좀 더 세계화된 기술 공급망과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글로벌 보안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마련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요,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도요,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제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전략이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이제 권한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오바마 안보 전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중국하고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또 5년 전에 바로 사실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에서 중국의 이제 대기업이 제외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통신 설비 공급할 수 있는 명단에서 이제 중국 기업이 제외가 됐는데 이제 이런 일은 지금 안 벌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제 보고서에서요, 사실 미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9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한 뭐 사보타지를 막고 또한 뭐 권위주의적에 대응하고 자유 교육을 보호하고 또 전략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황을 불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연맹을 만드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국리적인 정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도 뭐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미국 내에는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디컴플링 정책은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과 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 선별이라든지 뭐 법 집행 조치라든지 비자 조치라든지 굉장히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법이라든지 국제적인 관행에서 새로운 선례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쉽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요한 권한을 다 갖추고 있고요. 인기도 많은 조치들이고요. 뭐 여기에 대한 저항도 없습니다. 뭐 기업들도 사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겁이 나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급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방어적인 말씀드렸다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기술적인 역량하고 또 유연성을 미국 내에서 키우기 위한 것들이죠.
최근에 반도체하고 과학과 관련된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었죠. 그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취한 유일한 공격적인 그러한 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리라고서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의회 자체가 의견이 굉장히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어적인 입장을 이제 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을 보시면은요, 의제를 설정하고자 하는 캠프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죠. 이 두 양국 간의 윈윈 기술 협력을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과학자들, 뭐 기업들, 뭐 이쪽에서는 협력을 강조를 했었죠. 근데 워싱턴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캠프가 제로섬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한주의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인권적인 뭐 등등의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중도주의자도 있습니다. 저희는 제한적인 방어적인 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취해야 되고, 그리고 사례별 분석으로, 그리고 이제 근거에 기초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띵탱크라든지 학계는 저 같은 중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립주의자 많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대화는 이렇게 제약을 가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사실 디컴플릭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제 상황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선택권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더 악화가 돼가지고요, 미국이나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미국 정부 또 중국 정부 또 한국 정부도 충분히 의미 있게 경청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관계상 요약은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유양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듯이 아마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얼마 사이에는 중국은 최소한 오펜시브한 메저는 별로 하지 않고 항상 디펜시브하게 이렇게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국가 이익이 뭐고 현재에서의 중국의 스트래티지는 뭔지 유양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Yeah, we cannot hear you. Mr. Liu, we cannot hear you. Hello? Can you hear me now? Yeah, okay. Yeah. Go ahead. Okay. Yeah, go ahead.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I'm very pleased to be here, even though I would like.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 베이튼먼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학자가 아니죠. 전 프리스톤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맨으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제가 왜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왔느냐? 왜냐하면 기회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는 엄청난 발전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공급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공급망의 관리 또한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프라, 공급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의 엄청난 크기를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는 굉장히 엄청난 현상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효율성 증진이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효율성 증진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기술 측면에 한번 볼까요? 한 10년 전에 파이브 매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칩 제조사이자 장비사였습니다. 삼성과 그리고 한국 기업과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이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부분에도 조금은 몸담은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거리를 벌리고자 지금 기술 측면에서 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반도체 측면에서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리조나 그리고 텍사스에서 이 팩토리를 짓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도 없는데 그 공장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수의 인력들은 많은 전기공학을 하다가 다른 분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공장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베이트만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미국은 전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전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인프라와 엔지니어와 기술자 그리고 공급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가 있어야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칩을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아시아에서 보내서 아시아에서 다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걸 옮긴다면 이런 운송만 하는데도 6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중국의 목표는 굉장히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공급망 그리고 산업 역량을 증진시켜서 전체 산업 부문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진해왔죠. 수익성 또한 증진해왔고요. 이렇게 수익성을 증진을 하면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GE 차량 중에 팔리는 숫자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팔리는 차보다 중국에서 팔리는 GE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그냥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없는 일입니다. 통하지 않을 겁니다. 심각해보면 제가 하는 제언은 간단합니다. 더 협력을 하고 더 큰 부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전략의 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전개했던 무역 전쟁의 관세를 이제 철폐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미국 대중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국민의 웰빙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정치 노릇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노릇만 하다니요. 저는 미국의 전략이 많이 부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렌드 쇼어링 등을 활용해서 한국과 그리고 동맹국들의 힘을 빌리고자 하며 중국과는 거리를 계속해서 두는 것, 이것은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더더욱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을 한국에 요구를 하는 것은 그냥 제 발등을 찍기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상호 호혜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800개 군사 기지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미국처럼요. 중국은 다른 이웃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중국은 사람들의 삶 증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위한 부증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베이트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그리고 미국 서방 세계의 움직임이 사실 반중 정서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류가 부족해진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조금 상호 이해를 더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기술은 문제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폭염만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던가 아니면 노동 문제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정말 일부분일 뿐입니다. 정말 희망을 하건대 글로벌 커뮤니티가 한데 모여서 더 큰 문제, 우리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국내 정치와 지정학의 어떤 광풍이 불고 있어도 결국 이 협력의 씨앗은 비즈니스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미중 관계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근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항성 선생님의 비즈니스적인 시각에서 제시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시사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두 거대한 국가의 싸움의 와중에 이렇게 굉장히 얼마나 코스트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서바이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회도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도전인데요.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선택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이건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헤게모니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생사의 문제라 생각하고 굉장히 어전트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안준성 변호사님께서는 그 사이에 국제 협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국제적인 룰이나 이런 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한국이 가장 좋았던 시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동의 목표로 발전시켜 왔던 최소한 한 5년 전까지가 베스트입니다.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못 갈지라도 어떻게 이 새로운 환경에 한국이 목소리를 낼 건지, 그리고 미중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이 어떻게 좀 고쳐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한국의 퍼스펙티브,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변호사 안준성입니다. 우선 발표 자료를 하기 전에 제가 느낀 점 잠깐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를 보면은 테크놀로지컬 디커플링, 그래서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루신 것 같고, 중국 쪽 연사님께서는 아무래도 efficiency improvement, 그래서 어떤 생산성에 초점 두신 것 같은데, 사실 미중 입장을 들어보면은 사실 저희 한국 입장과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협력 체계가 잘 되어졌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디커플링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디커플링을 하지만 뭐 한국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디커플링도 실제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중국과도 사실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고 뭐 사드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그 한국의 입장에서 사실 한국 입장은 뭐 어떤 뭐 헤게모니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피션시를 원하는 건 사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피션시를 어떤 전체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돼 있고 그게 발전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그 이피션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하는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제 강의가 제 발표 내용은 주로 그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사례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간략하게만 제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두 가지는 이제 중국 사례, 미국 사례. 그래서 어떻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 8월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하는 그 장면이 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명에 의해서 사실 그 국내 자동차들, 현대와 기아차들이 즉각적인 사실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디커플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피션시 입장, 중국 측에서 말씀하신 그 이피션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그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긴 거죠. 저희들이 이제 원자재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사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그쪽 제조하고 뭐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 양쪽에서 끼인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럼 중국 사례는 제가 간략하게 뭐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그 요소수가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좀 국내외에 논란이 많이 일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국내에서는 많은 그 반감이 일었던 이유는 2017년도에 그 사드 사태의 약간의 데자부가 아니냐, 어떤 재현이 아니냐는 상당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요소수가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수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많이 되었다라고 이제 언론에 그게 많이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여론도 안 좋아졌고 당시 이제 보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외교부나 그쪽 중국 공식 채널을 통한 발표와 그 비공식 채널을 통한 발표가 사실 좀 엇갈린 약간 그 내용이 나오면서 과연 중국 정부가 취지가 무엇이냐,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걱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중국 언론에서 나왔던 이슈를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와에 협력하기 위해서 화웨이 등 중국 그 업체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넘겼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표시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우려가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서로 같이 신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신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중국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중국 정부에서 하는 그런 그 생션 같은 게 있고요. 이카노믹 생션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비공식적인 게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내 언론이라든가 국내 여론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그것을 확실한 제재로 보고 있는 상태로 벌써 수년이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당시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의해서
이제 뭐 국내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공식적 입장이 나온 거는 이제 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는 수입량을 절대적으로 거의 97%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그 온도차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사례는 이번에 요소수 사건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뚫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실질적으로 새로운 그 탄산 암모늄이라는 어떤 그 화학 재료를 가지고 그 대체제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돼 있었는데 국내 산업이 좀 뭐라 그럴까요? 중국과 긴밀하게 커플링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원자재를 중국에 수입하고 그 의존도가 높았고, 특히 한 국가의 특정 국가의 의존도 높다 보니까 그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국가의 그 내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한국 중국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 사실 요소 사태 때문에 국내에 있는 디젤 차량, 그 승용차라든가 트럭 같은 것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 다변화, 어떤 원자재 수입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제 8월 16일 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서명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저희 국내 언론에서 부각된 쪽은 주로 이제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보조금 받는 것을 이제 당장 금지가 되었다, 제한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큰 핵심이었지만, 사실 그 법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다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당근 같은 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만, 사실 인센티브라는 것도 여기서 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국내에서 있던 그 보조금 문제는 이제 텍스 크레딧을 이제 그 개인들한테 주는 건데, 제가 조항을 좀 보니까 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얼마큼 큰 그 시장 효과,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언론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건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각도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자체를 떠나서 국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전기자동차 그런 규제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다르게 나와 있고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미국 행정부에서 그 최소 그 세율을 15%를 적용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지금 EU 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사실 OECD나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글로벌 텍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글 텍스라고 그러죠. 구글 텍스 이쪽 개념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텍스 그 트렌드랑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조세 회피, 그러니까 텍스 어보이던스 이슈 이런 게 이제 글로벌하게 좀 쟁점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텍스 헤이븐 쪽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조세 회피를 많이 해왔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돈을 많은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거를 복지라든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정책이죠. 복지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그 클라이밋 체인지 쪽에다 많이 투자한다는 것, 그 클라이밋 체인지 연결된 그 전기자동차 정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이번에 좀 바뀌면서 규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한 7,500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국내 차들은 8월 16일 시행 즉시부터 이 7,500불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선 제조가 어셈블리가 돼야 되고 하고요, 조립해야 되고, 최소한 조립이 될지라도 두 가지 조건을 또 이게 이제 컴포넌트냐 아니면 미너럴이냐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연도별로 다 돼 있고, 연도 몇 프로씩이냐 두 개가 나눠져 있고, 그것도 이제 하나가 맞으면 그 절반만 주는 3,750분만 주는 식으로 다 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고, 가장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맨 마지막 그 칼라임 보시면은 그 excluded 그 엔티티라 그래서 여기서 미국 정부에서 보는 그 위험 국가, 약간 문제가 있다, 우려되는 국가로 포함, 물론 여기에는 북한, 러시아, 중국, 뭐 이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그
그죠? 원자재 같은 거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좀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실제적으로 상해에 이제 기가 팩토리라고 있어서 상당히 큰 생산량을 거기서 중국에서 직접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과연 테슬라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피션시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도 상당 부분 중국 부품이나 중국 재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뭐 중국 또 한국 배터리도 수입해서 이제 부품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그 플로우를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리덕션 오브 플로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그 진짜 플로우가 잠깐 막히면 이렇게 흐름이 끊기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그 미국 행정부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칸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바이든 행정부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크게 어떤 그 미국 경제나 미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될 건지는 아직 저도 확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기 미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클리어한 거죠.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약간 좀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테슬라 쪽에서도 이런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 전자자동차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라고 좀 딜레마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그거를 만약에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똑같이 경쟁을 한다면 그럼 테슬라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런 뭐랄까요 국내 기업으로서 장점을 오히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역차별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 시행이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정부군이라든가 기업들에서는 너무 빨리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스케줄이라는 게 미국의 야락의 뭐 정치 스케줄도 있고 선거 스케줄 그런 거에 맞추다 보니 우리 동맹국이라고 항상 하고 강조하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정서가 약간 좀 좋지 않았고 근데 법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 위반이냐 뭐 한미 FTA 위반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당연히 위반인 거고요. 사실 이 조항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쟁 해결로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쟁 해결 갔을 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뭐 2년, 3년 특히 WTO 가면 지금 항소기구는 사실상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죠. 항소기구는 트럼프 때 이제 약간 그런 게 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상태고 WTO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양자로 이제 FTA 상태에서 어떤 디스피트 레졸루션 프로세스를 가더라도 상당히 지연될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로의 선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그 커플링을 선호하고 그런 쪽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절실히 원하는 국가인데 두 국가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과의 뭐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잘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원순 논설위원님께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총괄 코멘트를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1970년대 또 어떻게 보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그 전 세계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 이제 우리가 WTO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를 하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GDP 전 인류는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그 GDP 증가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았고요. 물론 과학기술 이런 산업기술의 발달도 있었지만 비교 우위에 따른 글로벌 체인, 이 밸류 체인은
그러니까 공급망의 아주 효율화된 비교율을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진단은 다 하신 거고요. 아까 저 중국 적 선생님, 류 선생님 말씀대로 이건 비즈니스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현상이 꼭 그렇지만 않다. 현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의 제주 포럼 왔을 때 저는 이게 하나의 뭐 치킨 게임처럼 일시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1년 사이에 제가 보는 건 이건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장기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공급망 문제 이걸로 인해서 뭐가 문제냐? 정부끼리 외교부끼리 정부 당국자 성명이나 내고 뭐 어쩌다가 준군사 행동을 하고 뭐 그런 거냐? 아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일반 우리 개인들 뭐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느낀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봐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의 지금 대하락 시대가 들어온 게 이게 이제 피부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선 인플레이션 다 아시는 바죠. 왜 왔습니까? 이 공급망이 비교 우회되는 공급망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걸 제압한다고 금리를 올리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도 올려야 되죠. 환율, 금리, 주식시장, 자산 가격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별히 더 좀 심한 편인데 주가의 폭락, 그 다음에 저 주택, 집값 같은 게 과도하게 오른 게 조정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내려고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은 이제 소리 없는 조세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똑같이 때리는 힘든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참 치킨 게임을 넘어서서 그 메가 트렌드로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 공급망을 가능하면 복구하고 복귀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수준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할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토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가 우리가 주제가 약간 달랐습니다만 통상 문제 여기 와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뭐 비판이랄까 쓴소리 단단히 했습니다. WTO 체제로 최대 이익 본 나라가 단연 중국일진데 어떻게 한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난 1년을 보면 그 말도 꼭 맞진 않아요. 미국이 지금 막 앞서간 아까 IRA부터 해서 한미 FTA 정신과도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조금 뭐랄까요 표현이 그런데 거친 행보를 보면 미국이 막 앞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가고 중국은 오히려 수세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조금 더 또 새로운 그거 있습니다. 한국 얘기가 나서니 말인데 또 이 문제가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아무도 지금 그 언급 안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죠. 한국에서는 그거 못지않게 이 북한 핵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지금 이 문제와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저 중국 선생님은 비즈니스의 문제인데 왜 이러냐 이게 잘못 가고 있다 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 문제가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죠. 북한 핵 문제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지금의 이 문제는 단순히 산업과 기술의 패권이다. 혹은 경제에 있어서 갈등이다 아니가 경제와 안보가 굉장히 밀접해져 버리고 분리도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와 있다. 이게 문제의 어려움을 더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안보의 심각 위기를 느끼는데 미국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자고 할 것 같으면 또는 한미 간에 이런 산업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엄연히 북한의 핵 문제라는 현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강론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하고는 전통적 역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소부장 문제 있잖아요. 소부장 다 아시죠? 장비 뭐 또 부품 그런데 소재 이런 데서 갈등이 있었고 아까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중국은 또 요소수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무역 그 비관세 장벽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급적 이성을 조금 찾으면서 최소한 이 상태로는 유지라도 해보자 이러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한
개발금융, 저개발국을 하는 글로벌 개발금융에 관한 한 의미 있는 세미나에 가서 제가 좌장으로 모더레이터로 한번 그런 회의를 한번 주재해봤습니다만, 이게 잘 되면 중국이나 이를테면 미국이나 우리 한국만 GDP가 계속 성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류 전체의 저개발 국가에 그 말하자면 돈이 흘러가게 하고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해서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그런 점도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되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 얘기를 하나 사적인 그걸 하면서 이 문제에 그걸 우리 모두 문제라는 걸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한 1년 반쯤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사회 초년병인데 미국 전기차를 하나 사더라고요. 조금 좀 무리해서. 그 가격이 1.5배가 됐어요. 1년 반 만에. 물론 여기는 보조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어쨌든 한국에서도 미국 차를 사고, 저희 집에서 집사람이 아주 오래된 제 아내가 낡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최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한국 대리점에서 우리가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폴스타인가 상해 어디서 만들었다는데 성능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좋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고, 저도 중국 DJI에서 만든 드론 하나 사서 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빙빙 달려 아주 재밌게. 이렇게 저마다 놀리고 삶의 어떤 풍요 혹은 편리를 정진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이 있어요. 보조금이 들어선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건을 사는데 우리 물건 안 팔린다니까 소비자들이 이 복잡한 문제까지 외교까지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리더십의 선 부분이 어느 나라든지 리더십의 선 분야에서 하는 잘하는 일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와서 각국의 작년처럼 중국은 여전히 자유무역 체제 아직도 전 세계 공장으로서 최대 수혜국인데 조금 이런 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이 말로 그 자유로운 무역 개방 또 WTO가 형성된 데서 아주 선도적인 국가를 했는데 좀 더 그런 정신을 복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단단히 하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따 한 바퀴 돌고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얘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할까? 괜찮습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 1분만 쓴소리 하십시오. 아니, 전 이겁니다. 저 두 분은 직접 관계는 아닌데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죠. 우리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 이런 협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국회가 또 여소야대가 돼 있고 정부와 국회 입장이 다르고 국회 안에서 또 여야가 다르고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번에 미국이 IRA 이런 법이라든가 지금 바이오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면 하는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업무를 좀 게을리한다 할까요? 태만해서 우리 안쪽에 얘기입니다만은 적어도 미국의 움직임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전 정보력을 확실히 획득을 하고 또 그게 대응력 뭐라고 해야 될까? 로비라고 말이 됩니까? 로비력과 대응력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적어도 한미의 특별한 관계, 동맹 관계에서 또 더구나 FTA 체결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를 줄이고 하는 굉장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에 그 많은 직원들은 다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산업부는 뭐 하고 있는지 외교부는 제 역할 여기 행사 외교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목조목 선소리를 좀 사실은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일단 해두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또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우리 허원순 논설위원께서는 약 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중국이 수혜국이면서도 한국에 그동안 그 몇 차례에 걸쳐서 무역 보복을 했던 거에 대한 그 악몽이 아직도 굉장히 내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차원의 교류가 이 좋은 그 공급망을 형성해서 전체 서로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보복했던 그런 그 중국의 어떤 그 조치들 이런 거에 대한 그 뭔가 이 기억들을 지금 한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자,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맹이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그 많은 그 이렇게 협력이 있었고 또 미국이 한국 발전에 대해서 공헌했던 것도 있지만 최근 이렇게 보면은 이
아주 그 오펜시브한 전략들이 정신없이 지금 여러 개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IRA나 이런 것처럼 도대체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쪽에 신뢰를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국가 이익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한국 정부는 당신들은 뭐 했냐? 미국만 따라가면 그냥 다 도움 되냐? 그런 시대 지났다. 그런데 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삼국 모두에 대한 나름대로 그 실질적이고 경험에 기초한 코멘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분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다른 패널리스트의 그 발표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그 좀 효율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지금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다른 패널리스트에 대한 뭐 생각이 있으시면 뭐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 이미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1분 또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미국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중국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보면 중국은 특수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이게 그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그 정부의 차원과는 다른 또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한국 발표자 분께서 뭐 테슬라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테슬라나 무슨 알리바바 케이스나 아니면 뭐 애플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부가, 저희들이 정통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 절대 그런 상황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도 아무리 정치적인 힘이 강해도 결국은 비즈니스 쪽이다라는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각자 관련된 사례에 의해서 내부에 어떤 이견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미묘한 그 견해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저희들이 질문이 몇 가지 많으니까 너무 길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 베이트만 선생님께서 그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ure. Let me try.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렇게 서로 상이한 이제 의견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미국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 제가 전력도 없고, 그리고 또한 디커플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 다음에 말씀을 하신 분들은 이런 디커플링에 대해서 좀 걱정을 표명하시면서 좀 더 효율성이라든지 시장 기반의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기술 분야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렇게 디커플링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이 한 9개 정도 목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행동 때문에 나온 것들이죠. 미국 정부 내에서는 정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향후에요. 중국이 대만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는 중국하고 무장 분쟁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도가 할 수 있는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또 미국에서도요, 중국 내에서 인권 침해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의 이제 위구르족에 대한 그 침해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처럼 큰 나라, 근데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그렇게 커다란 인권 침해가 있다는 것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커다란 걱정인 것이죠.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이 자유 개방 교역이라든지 뭐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중립주의자들 이제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무한정적인 디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물론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저희도 인정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하고 그 다음에 디커플링의 위험과 우려에 대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연사분들께서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시대는 이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 국가 뭐 안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떤 가치에 기초 살 것인지는 뭐 아직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류양성 선생님께서 중국 내에서의 다양한 견해가 있으신지 상대적으로 중국은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의 어떤 그 다른 견해가 있기가 힘든 상대적으로 뭐 그런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유양선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battles. 지금 정책이 미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럽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둔화라던가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는 이런 모든 다양한 정책을 통괄하는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모든 영역을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베이트먼 선생님이 말씀하신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배출 목표와 관련해서 압박이 주어지고 있고 환경보호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압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들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조치를 좋아하진 않죠. 하지만 베이징에서 지난 한 12년을 살펴보면요. 시장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베이징에는 거의 오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강한 압박과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집행을 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베이트먼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중국에 3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인권 측면에서요.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서양과 중국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는 빈곤을 없애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먹을 걸 주는 거죠. 이 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에서는 이슬람식 국가 가운데 아무도 우구르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위구르 문제에 대한 이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장을 가보았고 실제로 보았는데 이 실제로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 현장과 같지 않습니다. 즉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거죠. 다시 짚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10억 장자, 100만 장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고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길거리에 집이 없어서 나앉아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상황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인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이 인권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 전에 국내 사정을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반시장주의이고 반효율성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중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을
선망했죠.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을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요, 미국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선전하는 많은 내용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과거 그 영광을 지난 10년 동안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단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논의들은 뭐 이렇게 국제 정치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양의 시각과 동양의 시각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문화나 아니면 민주주의나 이런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는 또 전문가들의 견해가 또 한번 이렇게 충분히 논의되어야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상호 이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은 뭐 성장기에 1960년대, 70년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프라이빗 섹터가 중요한 이슈를 리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보다는 프라이빗 섹터가 훨씬 더 빨리 움직였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칩4 이런 논의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 미국 쪽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반도체 기술의 여러 가지 구성으로 봐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다.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이미 가입하겠다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경제는 28%를 중국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게 무역 정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서 국가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어떤 산업의 목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이 정부의 견해와 또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 사이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을지 한 2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략히 한국 안에서의 내부 이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오늘 토론하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들 토론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예측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소가 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비드-19. 그게 생기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뭐 그 경제 대국인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중국은 물론 또 피해를 받고, 한국도 많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그 비난이 모두 정부 쪽에 각국에 있는 정부로 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돌릴 어떤 다른 핑계거리 생긴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 더 있겠죠. 최근에 발생한 건 코비드-19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모든 국가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처럼 어떤 법이 나온 것, 아니면 중국에서는 어떤 다른 정도의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을 넘어서 내부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나, 업계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년 전에 운 좋게 미국 의회 쪽에서 이제 인턴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워싱턴 DC에서 20개국에 있는 아시아 대사관에 연락을 다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대사님들을. 그래서 한 24개국 정도, 일본, 중국 다 오셨는데, 대사님들 그 당시 DC에서 딱 한 군데서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제발 제 얼굴 받으래서 한 분이라도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본부에서 움직이지 말라.
우리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거는 일본 정부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라 그러죠? 상무관을 부르면 영사가 오고 중국 정부 중국 대사관 쪽도 부르면은 밑에 하위 직급 불러도 막 영사가 직접 와서 막 당황합니다. 막 놀래갖고 막 높으신 분들 오셔갖고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로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국은 불러도 안 와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아마 기업 쪽에서 그런 생각 많이 할 것같습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한국 정부에서? 근데 왜 터진 다음에 이제 와서 뭐 미국이 배신했다 그러는데 저는 미국이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언론에 보시면은 실제로 일본이나 이쪽 정부 쪽에서는 호주 이런 쪽으로는 로비를 많이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저항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하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겪었던 거를 지금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도 혹시 그런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는 왜 뒷북만 치냐. 몰랐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알았죠. 그러면은 왜 다른 나라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아마 그게 가장 큰 그런 불만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치가 기술이나 경제 시장을 지배하는 이 현재 아주 이러한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 베이트만 선생께서 책에서도 Where is the responsible stopping point? 이렇게 제기했어요. Responsible? 저는 거기에 strategic point. 그러니까 이게 responsibility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왜? 지금 서로 국가 이익에 의해서 너무 지금 급 스피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다양한 이견이 있듯이 시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대중 관세를 이렇게 높였다가 지금 그걸 낮추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호주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가 오히려 그게 전기 블랙아웃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그 unintended consequence를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디까지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이런 메커니즘이 그 세 분한테 1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국 측 퍼스펙티브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될 거고 또 얼마나 예상되는지 알았다면 사실 제가 이렇게 띵탱크에서 일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했겠지만 지금의 이런 추세는요. 가까운 장래까지는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양쪽 모두 서로가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이 안보 이제 딜레마에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이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안보적인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제가 영어로는 feedback loop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이 스스로 이제 자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행동 취하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그러면 또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 취하고 또 이제 또 중국이 또 조치를 취하고 이제 사실 민간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나 이제 중국 정부나 이제 다른 국가의 정부들의 정책에 앞서서 이런 공급망에 따라서 이제 협력적인 관계라보다 선제적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들이 이런 조치들을 취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한 그 루프는 예상치도 못했게 오히려 디커플링 속도를 가속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것은요, 이 미중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져서 아니면은 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있어서 그 미중이 딱 중단을 하는 것이죠.
이 양국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양자가 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를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좋은 그 대답을 주시는데 다음은 Chinese perspective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중국의 굴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본 것은 중국의 시장을 핵심에 두고 전체 아시아가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가 교류, 무역 그리고 과학적인 공급망 측면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난 10년 동안 서로에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정학적인 연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리전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대리전 용도로 우크라이나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 국가 중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사용되는 것처럼 대중 전쟁의 대리전으로 사용되고 싶어하는 아시아 국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적극적 공세적인 태도가 한창 하다가 이제 사라졌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중동이 굉장히 중국과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셰일 오일과 가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중동 국가의 경쟁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은 자기가 그냥 이 왕국의 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 조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은 많은 것들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모두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던가 아니면 환경의 급속한 악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 3분의 1이 무수자원이 없고 그리고 3,500만 명 인구가 집이 없어서 계속해서 나앉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큰 문제 그리고 파키스탄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 사람의 생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태양이 너무 자결해서 기본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전 세계의 불안정성이 팽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큰 문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같이 맞서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싸움들이 아니라요. Korean perspective 1분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토론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은요. 이게 뭐 디커플링이라든가 아니면 이피션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는 라이프 올 데스죠. 서바이벌의 이슈이기 때문에 생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을 수 있냐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아니면 이제 개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냐 어떤 서바이벌의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해결됐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히 코멘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유양성 선생님께서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이 지구적 이슈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동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는 지금 첨예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 서플라이 체인을 리스토어 할 건지 어떻게 리질리언트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고민하고 있어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식으로
모든 걸 디커플링을 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건 뭐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많은 코스트를 지불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러 가지 라이벌 관계에서도 이 서플라이 체인에 국한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퍼스펙티브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각국의 이익과 글로벌 이코노미를 위해서 어떤 협력의 지점들이 있을지 1분씩 부탁드릴게요. 미국부터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류양성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양자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기후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합의가 되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요. 중국에서 온 이제 태양광 이제 패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을 이제 멈춰서 이제 오히려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미국 내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양자간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서로에게 그리고 이제 각 국내 이제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들에게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에서도 제대로 협력을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협력 관계를 다른 곳에서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이니스 퍼스펙티브 부탁드립니다. Mr. Liu, we cannot hear you. 류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베이트만 박사님 감사합니다. 코멘트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른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중국이 작년에 공약을 했습니다. 이 국유 펀드를 활용해서 전 세계 다른 곳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화석연료 플랜트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 많은 불만들이 쏟아 나왔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선 여전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전을 한 중국이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력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을 인지를 합니다만은 공급망 전반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공급망이 미중 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핵심으로 한 공급망은 사실 아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한 10년 전에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성과가 나와서 공급망이 굉장히 정교하게 형성이 되었고, 그 공급망 내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에서 중국과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은 아시아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생존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전략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의 대상이 되는 친구국가, 우호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고 또 아시아 국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그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전투, 배틀에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장기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전략적 그 사고의 전환이 있었으면 그게 한국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조금 더 그 스마트하고 전략적이고 좀 능력 있게 대응해 주시면 이런 국면에서 한국의 어떤 그 서바이벌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네 분 패널리스트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논의가 저는 뭐 단순히 싱크탱크로서 논의가 아니라 이 액션 탱크로서도 충분히 그 각국의 디시전 메이커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계속해서 다음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such remarkable talks. Then, this concludes our session. After having 30 minutes break, we will come back to another session. We would like Thank to you very ask much. for your continuous support It's late and here, so I'll interest. be signing off. Thank you.